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50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뇌의 진화, 신의 출현 5장, 일부의 5장, 현생 호모사피엔스 읽다가 중간까지 읽다가 전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 밥 먹었고요. 빨래도 좀 했고 씻고 책 책 좀 좀 찾아보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난민, 악의 평범성, 혁명 정신. 한나 아렌트 유명하죠.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전체주의의 기원이란 책도 있는데 꽤 문제적 작품을 많이 남긴 한나 아렌트, 여성 철학자인데 리처드 제이 번스타인 지음, 김선욱 옹김, 한길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리처드 제이 번스타인은 미국 뉴욕의 유스쿨에서 강의하는 철학자다. 한나 아렌트가 떠나기 3년 전인 1972년에 그녀와 처음 만난 이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유스쿨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상이한 철학 학파와 전통들의 접점을 찾아 철학적 지평을 융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철학자 아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과학 방법론, 행위이론, 미국 실용주의 철학, 하버마스의 철학 등과 관련된 저술을 여러 권 썼다.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대중적 지식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악의 문제를 다룬 근본 악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9.11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후 미국에서 악의 개념이 남용되자 곧바로 악의 남용을 써냈다. 아렌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폭력 문제를 다룬 폭력을 썼다. 옴기니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국 아렌트 학회 회장. 한국 아렌트 학회라는 게 있군요. 자,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독자를 위하여 서론, 부국적 상태와 난민, 권리를 가질 권리, 충성에 근거한 반대, 아렌트의 시온주의 비판, 인종주의와 분리, 악의 평범성, 진리, 정치 그리고 거짓말, 복수, 정치 그리고 공적 자유, 미국 혁명과 혁명 정신, 개인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 혁명 정신과 혁명 정신과 한나 아렌트 옴기니의 말.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 작품은 아직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언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76쪽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의 제어, 자전적 기억의 진화,
약 4살 무렵의 아동에게서는 자전적 기억 또는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첫 단계가 발달한다. 4살 이전의 아이는 상대적으로 단축된 시간의 세계에서 산다고 여겨진다. 아이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현재다. 어린아이의 삶은 과거로도 미래로도 그리 멀리 뻗어나가지 않는다. 데니엘 포비넬리와 그 동료들이 수행한 실험은 이 점을 잘 보여주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몇 살 때 자신을 분명히 시간적 차원을 지닌 자아로 인식하게 되는지 실험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시간 감각을 평가하기 위해 2세에서 5세 아이들의 이마에 큰 스티커를 몰래 붙인 다음 연구자가 아이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영상을 몇 분 뒤에 보여주었다. 2에서 3세 아이 가운데 영상을 보고 자기 이마 위의 스티커를 떼어낸 아이는 거의 없었지만 4세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다. 포비넬리와 동료들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어린아이들과 좀 더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자아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다르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과거에 자신이 참여한 가로 열고 따라서 자신이 기억하는 가로 닫고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선뜻 인정하지 않는다. 영상에서 묘사된 사건을 아이가 떠올리더라도 그것은 자전적 기억으로 암호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이들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과거 자신의 일화들을 고유하고 복제될 수 없는 자아로 한데 엮을 수 있게 된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을 빌리면 그 결과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미래로 투영할 수 있는 자아들의 중단 없는 흐름이 생겨난다. 아동에 대한 연구의 또 한 가지 시사점은 예술을 이해하려면 기본적 인지 기능이 발달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2살 이전의 아이들이 그림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그림 속의 공을 집으려고 한다. 3살이 되어도 일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사진이 차가울 거라고, 장미 사진에서 향기가 날 거라고 믿는다. 아이들의 그림 이해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인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자 주디 들로치에 따르면 4살 이전의 많은 아이들은 팝콘이 담긴 그릇의 사진을 거꾸로 들면 팝콘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약 4만 년 전에 일어나기 시작한 예술의 폭발이 그 시기에 일어난 인지 발달에 의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전적 기억은 장기 기억의 2가지 유형 중 하나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은 추론, 이해, 학습, 순서에 따른 행동 등의 인지적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 기억은 우리가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를 걸 때 번호를 잠시 외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억이다. 이에 반해 장기 기억은 수년간 저장할 수도 있는 기억 흔적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기 기억의 한 유형을 의미 기억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를테면 프랑스의 수도와 같은 사실들을 저장한 장기 기억이다. 2번째 유형의 장기 기억은 자전적 형태를 띈다. 의미 기억과 달리 자전적 기억은 과거의 사건들을 감상적, 정서적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의 이름과 위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미 기억 덕분이지만 내가 그 학교에 등교했던 첫날의 감정과 사건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일화, 자전적 기억 덕분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학사상 가장 탁월한 자전적 기억의 사례 중 하나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문학사상 가장 탁월한 자전적 기억의 사례 중 하나를 제시했다. 인용입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내가 주워하는 걸 보고 평소 내가 마시지 않던 차를 권했다. 나는 케이크 조각이 녹아든 차 한 숟갈을 입술로 가져갔다. 따뜻한 액체와 그 안의 케이크 조각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떨림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고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변화에 가만히 집중했다. 감미로운 그러나 개별적이고 고립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쾌락이 내 감각을 덮쳤다. 그리고 불현듯 기억이 되돌아온다. 그 맛은 콩브레에서 일요일 아침이면 레오니 아주머니가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서 건네주던 마들렌 조각의 맛이었다. 하지만 먼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냄새와 맛은 마치 영혼처럼 우리를 일깨울 준비를 갖춘 채 다른 모든 것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염원하며 오랜 시간 머무른다. 거의 느낄 수 없이 미세한 한 방울의 그 정수로 거대한 추억의 구조물을 흔들림 없이 떠받친다. 이 미셸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이게 기억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느낌이 좀 뭐랄까요,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연구자들은 주로 자전적 기억의 과학 차원에 집중해 연구자들은 주로 자전적 기억의 과거 차원에 집중해 왔지만 미래의 차원 역시 존재한다. 일례로 나의 의미 기억은 내가 예약한 별 4개짜리 레스토랑의 주소를 알려주지만 내 자전적 기억의 미래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경험하길 기대하는 시각적, 미각적 쾌락을 예상하게 해준다. 이것을 사건의 선체험이라고 한다. 아동의 자전적 기억 발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의 차원은 동시에 발달하며 인지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 둘은 함께 시간적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과거를 이용하여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존 에클스 경에 따르면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연결은 과거 경험의 기억으로 이득을 보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비범한 인간 능력을 보여준다. 에클스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패러다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이 지금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경험에는 과거 사건의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 사건의 예측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과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화 가로 열고 자전적 가로 닫고 일화 기억의 주된 역할일지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몇몇 작가들은 자전적 기억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차원에도 주목했다. D.S. 엘리엇의 4개의 사중주의 도입부는 이 점을 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둘 다 미래의 시간에 존재할 것이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하얀 여왕은 앨리스에게 기억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고 가르친다. 인용입니다. 제 기억력은 한쪽으로만 작동할 거예요. 앨리스가 말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기억할 수 없거든요. 뒤로만 작동하는 형편없는 기억력이로군. 여왕이 말했다. 여왕님은 어떤 일을 제일 잘 기억하시는데요?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그야 다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이지. 여왕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대답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의미 기억과 자전적 과거 기억을 둘 다 소실할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또한 잃는다. 뇌에 다른 이상이 있는 환자 가운데 의미 기억은 보존되는데 자전적 기억을 잃는 사례들이 있다금 보고되었다. 한 환자는 장거리 전화를 거는 법 같은 사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삶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에게 미래에 대해 묻자 그는 머릿속이 그야말로 텅 비었다고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있는데 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같다.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뇌 손상이 온 또 다른 환자는 과거의 공적 사건들에 대한 의미 기억은 갖고 있었지만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자기가 했거나 경험한 일을 하나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의 이름은 알았지만 그 회사에서 자기가 했던 일이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떠올리지 못했다. 또한 그는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지구온난화를 꼽았지만 미래에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상상하는 데는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이들은 자전적 기억이 정신적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에 경험했던 개인적 사건들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며 그래서 자신의 미래 경험을 상상할 토대를 제공해준다고 결론 내렸다.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자전적 기억을 지녔을까? 많은 동물들이 먹이를 저장하거나 서식지를 이동하며 미래를 대비하지만 본능에 의한 무의식적 행동으로 여겨진다. 일부 연구자들은 침팬지가 미래에 쓰기 위해 도구를 보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과거를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돌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놨다가 아침에 동물원이 개장하면 관람객들에게 던지는 스웨덴 동물원의 침팬치 산티노도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덤브러치가 먹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저장한 먹이를 다른 새들이 언제 훔쳐갈지 예측하므로 자전적 기억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아주 최근에 일부 과학자들은 쥐가 미로찾기를 할 때 해마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쥐에게 자전적 기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전적 기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자전적 기억을 획득함으로써 이런 인지 기능을 지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네안데르탈린과 잔존해 있던 기타 옛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상당한 진화적 우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다양한 과거 사건들을 유연하게 고려하여
미래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로 의미 기억만을 지닌 7만 5천 년 전의 사냥꾼이 의미 기억과 자전적 기억을 둘 다 갖춘 2만 5천 년 전의 사냥꾼과 어떻게 달랐을지 생각해보자. 7만 5천 년 전의 사냥꾼은 이렇게 계획했을 것이다. 저 산으로 해가 넘어갈 때 술록이 계곡을 내려와서 강을 건너섰어. 그때 두 놈을 잡았으니까 내년에 또 사냥해야겠다. 이에 반해 2만 5천 년 전의 사냥꾼은 이렇게 계획했을 것이다. 저 산의 큰 나무 옆으로 해가 넘어갈 즈음 술록이 계곡을 내려와서 강을 건너섰어. 그때 누님이 아이를 낳다 죽은 게 기억나. 그땐 술록을 12마리밖에 못 잡았어. 우리와 같이 사냥한 매형네 시족이 어린 난자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시끄럽게 굴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는 가을에는 그쪽 식구들 말고 우리 어머니네 시족과 같이 사냥해야겠어. 그리고 남자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술록을 죽이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자들을 하류의 강구비로 보내 다쳐서 떠내려오는 술록들을 그곳에서 건져 올리라고 해야겠어. 혹시 매형이 언짢아 할지도 모르니 매형이 지난번에 마음에 들어한 여우 이빨 펜턴트를 줘서 관계를 다져둬야지. 주의 깊게 사냥 계획을 짜고 모두에게 제 몫을 맡기면 30마리 이상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겨우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지. 자전적 기억의 이점을 예시한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이 시기의 수렵이 한 마리 혹은 소규모 동물 무리의 사냥에서 대규모로 무리지은 술록과 붉은 사슴의 사륙으로 옮겨간 사실과 부합한다. 그들은 연중 이동 경로의 결정적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동물들이 좁은 계곡에 갇혀 있거나 강을 건널 때를 노려 공격하곤 했다. 현생 인류는 아마 동물들의 이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시기를 정확히 기억해두고 동물 무리가 어디서 가장 취약할지를 예측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어가 회유하는 봄철이나 사슴이 이동하는 철이면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자전적 기억을 활용하여 식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후반인 약 1만 8천 년 전에서 1만 1천 년 전에 대규모의 인간 집단이 협력하여 동물을 대량으로 사육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더 있다. 수렵체 진민이 소 집단별로 제각기 사냥했던 것에 반해 점차 미리 약속한 시기에 모여서 협동 사냥을 하게 된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기술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대규모 추락이 존재했다는 데도 주목해야 한다. 이 추락들은 아마 집합 장소였을 것이다. 공동체가 나머지 계절에는 소규모 군집으로 쪼개져 있다. 연중 정해진 시기에 약속한 집합 장소로 모여드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주변 지역 등에서 이런 집합 장소들이 확인되었고 정규지처럼 보이는 곳에 대규모 인원이 거주했음을 시사하는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자전적 기억과 언어의 결합 또한 이런 협동 사냥을 촉진했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 토머스 서든도프와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언어의 진화 자체가 정신적 시간 여행의 진화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언어는 개개인의 일화와 계획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실현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서든도프는 정신적 시간 여행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었다고까지 주장했다. 흥미롭네요. 종교적 사고의 출현 1. 죽음의 의미.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B. 타일러는 1871년에 발표한 원시문화에서 종교적 사고의 출현을 진화적 관점에서 기술했다.
타일러는 찰스 다윈 그리고 다윈이 1859년에 출간한 종의기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그 이전의 호미닌과 영장류로부터 진화했다는 다윈의 이론대로 타일러는 자신이 멕시코에서 연구한 것과 같은 저차원 혹은 원시 문화로부터 고차원 문화가 진화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타일러는 다윈과 서신을 교환했고 다윈의 문화적 발견들을 자기 책에 인용했다. 타일러는 원시인들이 죽음과 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최초의 종교적 개념을 발달시켰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해는 자전적 기억의 획득에 의해 가능해졌을 것이다. 약 4만 년 전까지의 호미닌은 다른 호미닌의 죽음을 600만 년 넘게 지켜봐왔다. 그들은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로서의 죽음에 매우 친숙했다. 그들은 자기 집단들의 사람들이 가로 열고 아이들이 병으로, 여성들이 출산 중에, 남성들이 사냥 중에 사고로, 노인들이 굶어서 가로 닫고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식량을 채집하거나 사슴떼를 쫓다가 이따금 다른 호미니의 사체와 마주치기도 했다. 죽음의 생물학적 현실이 검시관과 장의사의 일로만 국한된 오늘과 달리 10만 년 전 이전까지는 시신의 간헐적인 매장조차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호미닌들은 다양한 부패 단계에 놓인 시체를 목격했다. 그렇겠죠. 이 초기 호미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 내에 피가 고인 피부 부위에 시반이 생기고 나머지 부위는 잿빛이 된다. 며칠 동안 사후경직으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부패가 시작된다. 최초로 부패하는 장기인 뇌는 아미노산과 지질로 분해되어 회색의 점액이 되어 시신의 귀, 코, 입으로 흘러나온다. 신체의 나머지 부위의 부패는 보통 셋째 날부터 시작되어 안팎으로 진행된다. 그 전까지 신체 면역계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수천, 수백 마리의 장내 세균이 장자와 기타 장기를 분해하며 그 과정에서 가스를 배출하여 몸이 특히 위, 남성 생식기, 입술, 혀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로 인해 혀가 입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한다. 몸 밖에서는 눈, 입, 생식기 주변에 구더기가 꼬여 피하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일주일이 경과할 무렵 잔뜩 부풀어 오른 체내 장기들이 파열된다. 피부가 녹색이 되고 곳곳이 떨어져 나간다. 이때쯤에는 몸 전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더기 무리 외에 근육 조직을 선호하는 딱정벌레들이 합세한다. 2주일이 경과할 무렵의 시신은 사실상 용회된다. 허물어지고 푹 꺼져서 결국에는 땅으로 스며든다. 시체 썩는 냄새는 멀리서도 맡을 수 있으며 과일 썩는 냄새와 고기 썩는 냄새의 중간 정도로 강렬하고 역하다. 이 냄새는 자극적이고 잊을 수 없다고들 한다. 시체가 백골이 되기까지는 기온이 얼마나 따뜻한가에 따라 2주 내지 4주가 걸린다. 뼈도 분해되지만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골격과 두개골은 그 자리에 남아서 살아남아 있는 이들에게 죽음을 참혹하게 일깨운다. 영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레이먼드 텔리스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한편 당신의 두개골은 지금 당신이 구더기에 대해 떠올리는 생각을 품어주듯 그 구더기들 또한 품어준다. 지금 당신에게 느껴지는 두개골의 말없는 단단함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당신의 머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며 하물며 당신 편은 더더욱 아니다. 당신의 머리는 언젠가 자신을 둥지로 삼을 새의 울음에 무심하듯 당신의 슬픔, 두려움, 기쁨에도 무심하며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의 상을 맺게 해주는 빛을 환대하듯 당신의 눈구멍 틈새로 스르르 기어나오는 뱀 또한 환대한다. 당신의 썩은 머리를 갈아먹고 그 위에서 폴짝거리며 자라는 생물체들은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독창적이었는지, 음란했는지 따위를 추호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한글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인체 재활용, 당신이 몰랐던 사체 실험 리포트, 메리 로치 지음, 권 루시안 옹김. 이 책도 찜을 해놓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 다 사서 보면 재밌겠지요. 이 모두는 시체가 청소동물에게 뜯기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예외적이었을 것이다. 하이에나 같은 청소동물들은 큰 근육과 특히 좋아하는 골수가 담긴 긴 뼈가 있는 팔다리 부위를 골라 먹는다. 초기 호미닌들은 시체의 부패를 목격했던 만큼 죽음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많은 동물들도 그렇듯 슬픔과 비통을 느꼈을 것이다. 슬픔과 공감의 감정은 일부 네안데르탈인이 돌봄의 표시로 혹은 포식자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자를 매장한 이유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죽음은 날이 가면 해가 지고 여름이 가면 더운 날씨가 끝나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었을 것이다.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 일이 내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을 미래에 온전히 이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자전적 기억을 획득해야 한다. 자전적 기억을 서서히 발달시키면서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성찰할 수 있었으므로 무한, 영원, 삶의 의미 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했다. 일단 이런 개념이 내재되자 그들은 동료 인간의 부패 시신을 지나칠 때마다 뜻밖의 의문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알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는 어디로 갔을까?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도 이 사람처럼 썩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될까? 햄릿이 카이사르를 두고 한 말처럼 모르지. 위대한 황제 카이사르도 죽어서 진흙이 되어 구멍을 때우는 바람막이 노릇이나 하고 있을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의 말을 빌리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 못한 조상으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아는 존재가 나왔다. 그러니 자전적 기억의 획득은
상당한 진화적 이점을 안겨준 동시에 육중한 맷돌도 같이 끌고 들어온 셈이다. 네. 멋진 표현입니다. 네.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동시에 자신을 미래에 투사할 수 있었으므로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죽음의 함의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최초의 호민이 되었다. 영국의 고고학자 마이크 파커 피어슨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우리 존재와 자의식의 바로 핵심에 자리한 인간됨을 정의하는 근본적 특징이다. 신학자 폴 틸리히의 표현대로 죽음에 대한 불안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이며 피할 수 없는 불안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세계 최초로 기록된 이야기로 7장에서 논의할 길가메시 서사시의 테마였고 현재 문학에도 변함없이 배어들어 있다.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이렇게 묘사했다.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겨낼 수 없나니 우리의 영혼 애처로운 성체를 신개미처럼 밑에서 갈아먹어 마침내 그 탑을 무너뜨리니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겨낼 수 없나니.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에 따르면 요람은 심연 위에 흔들리며 상식은 우리의 존재가 두 영원한 어둠 사이 잠깐 갈라진 틈새로 스며든 빗줄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T.S. 엘리엇은 이를 한 줌 티끌 속의 공포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한행으로 포착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체크해야 될 또 대목이 있네요. 이 자의식에 대한 멋진 표현. 예. 체크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의 말을 빌리면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지 못한 조상으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아는 존재가 나왔다. 그러니 자전적 기억의 획득은 상당한 진화적 이점을 안겨준 동시에 육중한 맷돌도 같이 끌고 들어온 셈이다.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동시에 자신을 미래에 투사할 수 있었으므로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었다. 에도 타일러의 이론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이해에 직면한 원시인은 삶에서 죽음으로 이행할 때 뭔가가 빠져나간다고 추론했다. 타일러는 그 뭔가가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개념이 인간 개인의 운동, 활동, 변화를 설명한다면 그것이 더 광범위한 자연계에도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타일러는 영혼이나 정신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 사고의 본질이라 믿고 영혼이란 뜻의 라틴어 아니마를 따서 자신의 이론을 에미니즘이라고 불렀다. 그는 종교를 단순히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기까지 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인류 진화에서 비교적 늦게 획득한 능력이라는 단서는 아동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6세 미만의 아이들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자신의 유년기에 대한 생생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내 기억에는 안전한 안녕 따스한 여름의 감각이 배어있다. 그 강건한 현실감이 현재의 유령을 만든다. 거울은 밝음으로 넘실거리고 호박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천장에 부딪혔다. 모든 것이 응당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아무것도 영영 변하지 않으며 누구도 영영 죽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은 잠처럼 죽음도 되돌릴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어린아이 3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아이들은 죽은 사람들도 변함없이 먹고 마시며 생각과 감정을 경험한다고 믿었다.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관념은 6에서 9세 사이에 보다 의인화되고 무서워진다. 죽음은 해골과 비슷하게 묘사되지만
아직은 영원하지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다. 저는 기억나는 게 7세 아니면 8세였던 것 같아요. 쌍문동에 살 때였는데 그때 이불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라진다, 내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아주 몸서리치게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은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고 제 삶과 행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완전히 해탈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되죠. 그거를 막 이제 종교적인 착각으로 이겨냈다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종교고, 예, 그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더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9세나 그 이후부터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하며 다음 4가지 개념을 수반한다. 죽음은 보편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한다. 물리적 원인으로 초래된다. 일례로 10살 난 여자아이는 죽음을 꽃이 시드는 것처럼 몸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도 그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미뤄볼 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사람 뇌의 인지 발달과 진화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듯하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생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다른 어떤 동물도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자전적 기억의 발달이 그러한 이해의 필수 요건임을 시사한다. 주인이 죽었을 때 개가 그러하듯이 죽음을 애도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동물들도 있다. 코끼리도 죽은 가족의 시신을 코로 쓸어준다든지 심지어 시신 위에 흙을 끼얹는 등 애도의 표시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은 나 역시 죽을 것임을 이해하는 일과는 다르다. 대단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에게서도 그들이 죽음을 이해한다는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 제인 구달은 탄자니아에서 침팬지 66마리의 죽음을 기록했고 그중 24마리의 시체를 목격했다. 대부분의 경우 침팬지들은 죽은 동료를 그냥 무시하고 썩게 방치했다. 나무에서 떨어진 한 수컷 성체가 목이 부러져 죽었을 때는 집단 성원들이 심한 흥분과 불안을 드러내며 시체 주위에서 공격하는 신용을 하고 돌을 던져댔다. 성체들이 갓난 침팬지를 죽여서 잡아먹은 경우도 3건 있었다.
죽은 동족을 먹는 행동은 고릴라, 개코, 원숭이, 기타 영장류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인간 특유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지식은 도구 제작이나 뇌, 언어보다 인간적 양상과 동물적 존재를 훨씬 더 결정적으로 가르는 차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예로부터 많은 관찰자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종교적 사고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고대 로마의 가이우스 페트로니우스는 세상에 최초로 신들을 창조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고 말했다. 훨씬 후대의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종교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며 종교의 맹아가 다른 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종의 고유한 자질로 이루어져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홉스에 따르면 이 고유한 자질은 자기 앞을 너무 멀리 내다보고 미래에 올 시간을 전전긍긍하느라 온종일 죽음의 공포에 심장이 갈아먹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신들은 인간의 두려움에 의해 창조되었다. 따라서 약 4만 년 전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현생 호미닌은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호미닌들과 현저히 달랐다. 에리 프롬의 말을 빌리면 그는 우주의 변칙이자 괴물이며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물리법칙에 종속되며 그 법칙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연을 초월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시간을 의식하는 우리의 자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진화적 우위를 부여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은 그 불가피한 부산물이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일과 죽음을 인식하는 일은 같은 것이다. 윌리엄 버틀러 H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뼛속까지 죽음을 안다. 인간이 죽음을 창조했다. 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잠깐만요. 이 부분도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되어 있기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시간을 의식하는 우리의 자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진화적 우위를 부여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은 그 불가피한 부산물이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일과 죽음을 인식하는 일은 같은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4만 년 전 종교적 사고를 최초로 추동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사고를 지배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을 제시하는 사회심리학자들도 있다. 이 생각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 활동의 원동력이며 인간 활동이 주로 죽음의 숙명을 피하기 위해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 운명임을 어떻게든 부인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라는 어니스트 베커의 1972년도 가설에 토대를 둔다. 보다 최근에 쓰인 글에서 인용하자면 모든 인간 활동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피할 수도 없고 처치곤란한 존재론적 조건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집합적 개인적 노력으로 채색되어 있다. 저는 이 얘기에 좀 찬동하는 편입니다. 예. 네. 아마 이게 이 내용이 우리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을 개발한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자긍심과 문화적 세계관을 죽음에 대한 불안의 완충제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 가로 열고 죽음의 현저성 가로 닫고를 상기시키고 이것이 그들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227건의 실험을 요약한 논문은 공포관리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고하며 다양한 범위에 걸친 MS 가로 열고 죽음 현저성 가로 닫고 조작에서 보통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포관리 이론을 비판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들은 사람의 자긍심과 문화적 세계관이 죽음에 대한 불안 말고도 많은 변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죽음의 현저성 실험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가정도 비판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집단 전체가 내세의 존재를 수용하는 문화적 세계관에 근거한 현대의 공포관리 이론이 과연 4만 년 전에 살았고 자신의 죽음을 최초로 인식하게 된 현생 호모 사피엔스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